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지식의 완성. 프롤로그.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이다.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코끼리는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의 심연에서 어렴풋하게 냉혹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엄마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것과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코끼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유를 향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어쩌면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것일지도 말이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할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춰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결국 그는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내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미 파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기원전의 머나먼 과거를 살아가던 고대의 인류도 오늘날의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상징적 질서로 이주했다.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고 재화는 부족했으며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몽둥이를 든 자였고 동시에 매맞는 코끼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혼돈 속에서 현명한 자가 나타났다. 그는 길을 헤매는 이들을 멈춰 세웠고 자기 자신을 때리던 몽둥이를 내려놓게 했다. 사람들을 가르쳐 인간을 인간답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빛나는 질문들을 다시 꺼내들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다. 21세기의 첨단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오래된 고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지혜를 참고함으로써 오늘 내 안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빛나는 고전을 남긴 위대한 스승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태어났음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있던 빛나는 질문들과 대면하게 했다. 나는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볼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럴 때 가려져 있던 오솔길이 드러나고 우리는 내 안의 아기 코끼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것. 이 책에서 여러 고전을 다루긴 하겠지만 당신이 외워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커다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니 마음 편히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다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2개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위대한 스승들과 거대 사상.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우선 위대한 스승들은 인류 역사 이래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탄생한 현명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다양한 사상을 말했고 철학과 종교를 일어서게 했다. 인류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말해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과학과 기술의 첨단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까지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위대한 스승들도 수없이 탄생했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 축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며 그들이 살았던 역사를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거대 사상이다. 이것은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신기하게도 인류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신비한 사상은 일원론이다. 자아와 세계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존재가 실제로는 하나이며 근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떠한 감흥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끝날 즈음에는 이 결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의 밑바탕을 이루는 거대 사상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깊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위대한 스승들이고 중심 소재는 거대 사상이며 결론은 세계와 자아의 통합으로서의 일원론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7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우주, 인류,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 이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장 우주와 2장 인류는 세계를 다룬다. 여기서는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빠르게 여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글의 흐름은 시간적 구성을 따른다. 다음으로 3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다룬다. 3장 베다, 4장 도가, 5장 불교에서는 동양의 관점을, 6장 철학과 7장 기독교에서는 서양의 관점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의 글의 흐름은 공간적 구성을 따른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거대 사상의 윤곽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인류 사상의 역사가 파편적인 정보의 무더기일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정합성과 일관성으로 이어져 있다. 하나의 철학, 종교, 사상 속에서는 찾아낼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거대 사상의 맥락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그 보편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서술한다. 책의 끝에 닿았을 때 당신은 인류라는 거대한 집단이 흥미롭게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담론, 하나의 질문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탐구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의 고전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고전을 동시에 펼칠 때 숨겨져 있던 길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개별적인 고전이나 철학서만으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길어 올릴 수 없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롭고 신비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과 빨리 공유하고 싶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편안한 문장으로 다듬어 지면 위에 펼쳐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제야 준비가 되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과학과 역사, 철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사유를 준비했다. 이 책은 당신의 삶 중간 어딘가에서 당신을 찾아왔지만 이 책이 인류의 가장 거대한 지혜를 다룬다고 할 때 순서상 이 책은 당신 삶의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한다. 이 책은 모든 지식의 목차에 해당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위해 씌워졌다. 고전을 읽어보고자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스스로 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세계에 대한 거대한 맥락이 궁금한 사람들, 철학이나 종교 같은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나의 선입견을 떠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내면의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된 용감한 사람들. 이 책은 이런 모두를 위해 씌워졌다. 2019년 12월 최사장. 이 책을 읽는 방법. 1. 읽는 순서. 일반적으로 인문학, 교양, 서적은 파트마다 독립되어 있기에 어떤 부분을 먼저 읽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치 파트를 먼저 읽든 예술 파트를 먼저 읽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한다.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백화점의 상품 카탈로그처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 골격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하나의 장은 앞서 논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2. 책의 난이도. 이 책은 다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핵심 개념을 선별하고 단순화했으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다만 다루는 주제 자체가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편안하게 술술 넘어가며 읽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잠시 멈춰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 일원론은 고대의 지혜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는 낯선 주제지만 인류 사상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주제다. 한국인이라는 특수한 사상적 지평을 넘어 당신을 인류 보편의 지혜로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 이 책보다 더 쉬운 책은 단언컨대 없다. 책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에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전체 맥락을 파악하자.
3. 지대너비앗 시리즈.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시리즈 안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출간된 1권 현실편과 2권 현실 너머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를 다뤘다. 이 시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원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고려해 책의 구성도 이원론의 구조를 따랐다. 즉 1권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세계를 양분해서 이들의 계급 갈등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권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세계를 구분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이 철학, 과학, 종교, 예술의 분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확인했다. 세 번째 시리즈인 이 책, 제로편은 모든 시리즈에 앞선 시대를 다룬다. 고대 이전의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원론의 시대였다. 이를 고려해 책의 구성도 일원론의 구조를 따랐다. 즉,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의 개별 분야를 관통하는 일원론적 사유를 일관되게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이 세 번째로 출간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3권이 아니라 0권이라는 순서로 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대 이전을 다룬다는 시간의 순서, 다루는 개념의 규모에 따라 이 책은 모든 책의 앞에 위치한다. 이로써 두 가지 거대 세계관인 일원론과 이원론은 시리즈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졌다. 인류 지식의 큰 틀을 갖게 된 것이다. 준비운동. 세계의 구조화와 판단 중지.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다.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바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몸을 풀어주고 가득 찬 배의 속도 좀 비워둬야 하는 것처럼 거대 사상의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굳어있는 머릿속을 유연하게 하고 비워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운동을 지금부터 세계의 구조화와 판단 중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세계의 구조화란 말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세계를 추상화해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하나의 사물에 세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구조에 따라 수많은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스승이라고 해보자. 제자가 와서 묻는다. 세계의 근본 구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승이라면 이렇게 답할지 모른다. 세상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 단순하고 명료한 구조하다.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스승이라면 세상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뉜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다. 이것도 그럴싸하다. 혹은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승이라면 세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있겠고, 종교적인 스승이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어떤 구조화가 가장 근원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조금 더 근원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자아와 세계. 이런 구분은 어떤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구분은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그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차이를 갖는다. 실제로 고대 현자들은 자아가 무엇이고 세계가 무엇인지를 깊게 탐구했다.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운동은 세계를 두 개의 근본 구조로 구분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다. 자아와 세계. 이러한 구조화는 두 개의 근본 구조로 세계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원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단 중지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선입견을 멈추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언제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 실제로 당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색안경을 벗은 적이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색안경의 브랜드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름은 기독교, 불교, 과학, 자본주의, 유물론, 공리주의, 불가지론 등이다. 이슬람교, 힌두교, 공산주의 등의 브랜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점은 모든 이가 취향에 맞게 색안경을 선택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것은 색안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색안경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물론 인간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갑자기 기존의 믿음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쩐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음을 의심하는 이와 자신의 세계관이 진리일 것이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판단 중지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아와 세계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위대한 스승들이 찾아낸 인류의 거대 사상에 닿고자 한다면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 당신은 애지중지하던 당신의 색안경을 잠시 벗어야만 한다. 색안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당신은 만약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방대한 지식을 꼽는다. 많이 알고 있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리에 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용기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내가 쥐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놓을 용기를 말한다. 내가 믿는 진리가 거짓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다. 말이 쉽지 이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평생 믿어온 종교, 내가 평생 공부해온 학문, 내가 평생 추구해온 정치적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상실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무런 대안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짓을 진실이라 말하는 데서
차라리 안도감을 느낀다. 내가 믿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용기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불안으로 나아갈 용기, 장렬하는 진실의 태양 아래에서 색안경을 벗어낼 용기, 그것이 인류의 거대 사상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판단 중지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은 판단 중지를 괄호치기로 비유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정, 과학적 가정과 인습적 가정에 일단 괄호를 치고 판단을 중지해보자는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학문을 시작할 수 있다. 사실 후설의 판단 중지는 단순히 편견과 선입견을 멈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기억해 두어도 된다. 후설은 6장 철학 파트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 그때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보자. 지금까지 준비운동으로 세계의 구조화와 판단 중지를 알아보았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의지한다. 즉 세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을 판단 중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조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왜 준비운동을 했는가? 세계를 투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세계는 두 개의 근원으로 나뉜다. 그것은 바로 자아와 세계다. 위대한 스승들은 자아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고 동시에 세계의 외연으로 초월해 나아갔다. 그리고 상반된 두 방향의 끝에 도달하여 놀라운 결론을 만난다. 그것은 전혀 달라 보였던 두 존재, 자아와 세계가 그 근원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이원론에 분열된 세계는 이제 일원론의 통합적 세계로 나아간다. 아직 일원론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지만 우선 당신에게 묻고자 한다. 지금 단계에서 당신이 이러한 결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가? 쉽게 이해가 되는가? 많은 사람이 이러한 통합적 결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다 라고 주장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하나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하나다.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이처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가치를 쉽고 단순하게 통합하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가벼운 태도라며 분노한다. 우리도 일원론을 다루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일원론은 여러 사상, 종교,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인 결론으로 토론과 논쟁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자아와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이 궁극의 결론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리적 도약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떼려고 한다. 이야기는 세계로 시작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세계의 끝,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